정소성 문학전집 3. 여자의 성. 지은이 정소성. 발행인 장문정. 발행처 문예바다. 작가의 말. 장편소설 여자의 성은 나의 7번째 소설집이다. 장편소설로는 3번째이다. 작가로서의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나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그들 중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성원이라도 보내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내가 작가로서의 노력을 조금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격지심에서이다. 동업자 친구 녀석들은 나보고 정력적으로 쓴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늘 이런 자격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나는 잠시 좌선을 한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 10장 이상의 소설을 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그것은 누구에게, 더군다나 어떤 절대자에게 하는 기원은 아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리라. 이런 기도와 기원의 수없는 되풀이의 결과로 나온 장편이 미발표 전작소설인 여자의 성이다. 나는 이 소설을 간행해냄으로써 나의 알 수 없는 자격지심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 소설집을 7번째 간행해내는 나로서 감회가 조금은 있다. 그러나 내 창작의 미학이 무엇이라든가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한다면 웃음거리가 되리라. 다만 나는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에 대해 이 뒤에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문학은 순수문학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혹은 민족문학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진정한 문학은 순수와 참여를 꼭 구별짓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학은 인간 상상력의 언어적 표현의 총체이다. 인간의 상상력에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나의 미학론이 귀하면 남의 미학도 귀한 것이 아닐까? 남의 창작 세계를 존중할 때 자기의 창작 세계도 존중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 각박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나보다 헐벗고 방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집필 중인 제4장편 죽음의 숲이 탈구되면 이런 공동체적 삶의 윤리를 탐구하는 제5장편을 쓸 작정이다. 마침 연재 청탁이 있어서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독자들에 대한 끌 수 없는 자격지심이 사라지지 않은 한 나는 쓰고 또 쓸 것이다. 1990년 6월 15일 단국대 연구실에서 정소성. 제1장 젊음의 광장. 강이 흐른다. 그것은 소백 산맥과 노령 산맥 사이의 좁은 골짜기를 흘려내렸다. 강은 흐르다가 대전 분지에서 보성천과 합류했고 청주 분지에서 미우천과 합류했다. 산골짜기를 흐른다기보다는 들판을 흐르는 강이다. 군산과 강경 사이는 강 너비가 넓고 깊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만조를 이용해 부여 가까이까지도 돛단배로 항해할 수 있다. 게다가 작은 배로는 북한까지도 갈 수 있어 호남선 개통 이전에는 해안과 내륙지방을 잇는 교통로서 큰 규시를 한 강이었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고부터는 수은의 이용이 줄어들었고 흙모래가 강바닥에 쌓여 부여 위로는 운행할 수 없다. 강이 흐르는 들판은 질펀했고 계곡은 깊었다.
그래서 들판과 계곡에는 사시사철 안개가 끼어 있었다. 발원지에서 하류까지 적어도 천리는 조이 흐르는 강의 연안에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끼게 마련이었다. 강의 중하류쯤에 강주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예외 없이 안개가 자주 끼었다. 물론 그것은 강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주는 대도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강을 사이에 두고 10만 인구가 모여 사는 알찬 규모의 강변 도시였다. 강주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사라진 옛 왕국의 수도였었다는 사실과 강의 북쪽에 유구한 역사의 국립대학이 서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국립대학은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국내 몇 안 되는 대학 중의 하나였다.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지막한 둔덕에 자리 잡고 있다. 양지 바르고 바람이 불어가는 둔덕 주변에는 숲이 울창했다. 강의 남쪽 구시가지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던 이 학교는 20년 전쯤에 여기 강의 북안으로 교사를 지어 이사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민가가 많지 않았다. 학생들을 하숙치기 위한 시멘트 블록집들이 녹음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국문과의 홍영희 교수는 강의를 마치고 자신의 연구실로 와서 쉬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하는 강의라 힘이 들었다. 그는 석 달에 걸치는 긴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처음으로 하는 강의였다. 아직까지 자신의 아파트에도 둘러보지 못했다. 홍 교수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강주에는 조그만 독신용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새벽 첫 버스로 계약에 맞추어 여기 강주로 내려온 것이었다. 30대 후반일까 40대 초반일까 잘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였다. 깨끗한 피부와 짙은 머리숱 그리고 큼직한 눈과 날씬한 몸매는 그녀를 30대의 여인으로 짐작했으나 왠지 모르게 얼굴과 전신에 어려있는 기품 있는 분위기는 그녀를 40대의 여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연구실에는 이른 봄의 햇살이 스며들었다.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에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학생들의 말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도 봄을 따라 들판으로 날아든 박새나 맷새들의 지저김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역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것만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께로 걸어갔다. 날씬하고 탄력적인 몸매다. 아울러 그것은 알 수 없는 감칠맛을 풍기는 분위기를 거느리고 있었다. 베이지색 모직 투피스의 스커트 자락 밑으로는 쭉 꽂은 두 개의 다리가 뻗어 있었고 그 위로는 적당히 살이 오른 두 개의 둔부가 가느다란 허리를 떠받치듯 돌출되어 있었다. 지성미와 육체미를 아울러 갖춘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두터운 모직 투피스의 볼륨으로서도 결코 감출 수 없는 앞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가슴은 자체의 율동과 호흡을 가진 듯 조용히 흔들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반투명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교정의 잔디는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했고 겨우내 앙상하게 서있던 수목들에도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봄을 알리는 나뭇가지들의 어린 새순 주위로는 안개가 스며들어 있었고 안개는 둔덕의 둥성이를 따라 저편 남쪽의 강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강의 수면은 결코 막다고 할 수 없었으나 강의 남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지막한 산의 모습이 드리워져 그것은 멀리서 보기에 그렇게 운치가 있을 수가 없었다. 홍 교수는 아카시아 우거진 둔덕길을 내려가 강가의 제방을 걸어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바람이 조금 차가운 기운을 싣고 있었고
혼자 그렇게 걷기가 다소는 쑥스럽게도 생각되어서였다. 강의가 좀 더 진행되고 날씨가 풀리면 그럴 기회가 오리라고 막연히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연구실 도어에 노크가 있었다. 잠시의 뜸을 들여 문이 열렸다. 조교가 커피를 끓여왔다. 홍 교수는 웃음으로 조교를 맞이했다. 선생님 커피 드시죠? 네, 고마워요. 거기 놓고 가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네, 아직은요. 개학 첫날이니까 다들 조금씩 늦으시나 봐요. 오조교는 여기 강변도시 출신도 아니고 이 학교 출신도 아니다. 서울에 있는 홍 교수의 모교 출신이다. 홍 교수의 후배인 셈이다. 홍 교수가 학과장 보직을 맡고 있을 때 데리고 온 조교였다. 오미진 조교는 희고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면서 살풋 웃었다. 선생님, 오늘 사진반 학생들이 혹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사진반은 왜? 사진반 서클 지도교수로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고 학생 하나가 찾아왔던데요. 그래? 사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홍 교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지만 캠퍼스가 이번 봄은 좀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기원해본다.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철들고 나서 봄철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체류탄 가스에 울어야 했던 계절로 기억되고 있다. 올 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체류탄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염병이다. 체류탄이야 현정을 벗어나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화염병은 큰 상처를 내고 잘못하다가는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것이다. 경찰들은 체류탄을 던지고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진다. 던져지는 물건은 다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지의 차이는 사뭇 크다. 체류탄보다 화염병이 담고 있는 의지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고하다 할 만하다. 화염병에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담겨 있었고 어쩌면 기성세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서려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젊은이다운 일이다. 나이가 든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남의 조소를 받기 알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젊은이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으리라. 그것은 어쩌면 젊은 생명 속에 내재하는 그다운 에너지의 연속적인 폭발일는지도 모른다. 젊은 생명은 끊임없이 폭발해야 하는 것이다. 젊은 생명이 정지한 채로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죽었음에 틀림이 없다. 홍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체류탄과 하염병이 난무하게 마련인 4월이 오면 그저 짜증스러울 뿐이었다. 학내가 좀 더 조용해지고 강의하고 독서하는 데 좀 더 적합한 분위기로 가라앉기를 희망해 본다. 학기가 바뀌면 학생들은 서클 지도교수를 초빙하기 위하여 교수들의 연구실을 기웃거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지도교수 요청을 쉽사리 수락하지 않으려 한다. 서클 지도는 교수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괜스레 지도교수 요청을 승낙했다가 서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학내 문제에 말려들게 되면 귀찮은 일만 생기게 된다. 유사히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서클을 중심으로 모인다. 이상하게도 같은 전공을 가진 학과를 중심으로 모이기보다는 서로들 상이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취미 모임인 서클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서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공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했다. 같은 전공을 가진 학과 내에서는 그들은 다소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2, 3년씩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지냈으나 그들의 인간관계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것은 학과란 전공을 중심으로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주임 교수가 있고 여러분의 교수들이 있으며 조교가 있고 학생들이 뽑은 학회장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조직체 안에서의 공적인 활동이다. 여행을 가도 총학장의 허락 밑에서 인솔교수가 따른다. 젊은이다운 에너지를 발산시킬 계제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공학과에서의 학업의 성취도에 얽매일 필요 없이 캠퍼스의 학생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서클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공학과보다 취미서클이 훨씬 더 소속 학생들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해주었다. 조직체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는 긴장과 사고의 훈련은 있을지 몰라도 젊은이다운 에너지의 끊임없는 폭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학생들 사이에 서클 모임이 대단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과 내에서는 달리 서클에서는 선후배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이성과의 접촉도 자연스럽고 용이하다. 홍영희 교수는 궁금증이 일었다. 교수와 학생의 만남이란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가 학생을 아무리 독립된 인격체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일방적인 흐름이 있으며 그 흐름은 자칫 훈육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클 지도교수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어차피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지식의 전수가 아닌 것이다. 대학 선생 노릇을 하는 중에 자기 취미와 동일한 서클의 지도교수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유쾌한 일이다. 홍 교수는 사진에 남다른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뛰어난 감각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 속에 소형의 사진기를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 감동적인 광경이나 아름다운 표정을 보면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그녀가 소형의 카메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역시 아마추어임에 틀림없다. 소형 카메라로는 피사체의 모습을 정밀하게 담아내는 데에는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강의를 1시간 더 했다. 개학 첫날이라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했다. 겨우내 겹겹이 쌓였던 정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채 교정의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었다. 학생들이 다들 등교해서 북적거려야만 정적은 깨끗이 물러가는 것이다. 2번째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금 창문 너머로 시선을 주었다. 강의 대안에는 녹음 짙은 산성이 그림 같은 그늘을 수면 위에 들이우고 있었다. 강의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긴 다리 위에는 규각이 구름다리처럼 올려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강의 수면에서 올라온 안개가 서려 있었다. 겨울방학 동안의 지나간 3개월이 아쉽다면 아쉽고 후련하다면 후련하다고 생각되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과 분리된 자신의 삶을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자신을 생각한 적도 없었다. 너무나 소중한 그들이지만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오랜만에 그들과 헤어진 지금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홍 교수는 연구실의 창문 밖을 내다보고 안개가 올라오는 강의 수면에다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음미하고 있었다. 하루에서 안개가 올라오고 있는 푸른 강줄기는 무엇보다도 지난 3개월 동안 잊고 지냈던 사색의 여유를 그녀에게 불러다 주었다. 사색한다는 것, 그것만큼 즐겁고 아늑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홍 교수는 잠시 주연식 고수를 생각해 본다. 오늘 아침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조그만 상자는 그가 방학 중에 보내준 것이었다. 방학 동안에 있었던 그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그가 보내준 것이었다. 생일 지난 지가 1달이 넘었으나 아마도 그는 그 방법 외에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듯 했다. 조그만 나무 상자 속의 물체는 그녀도 알 수 없는 무슨 보석으로 된 목걸이였다. 현란한 색채가 이름 모를 보석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주연식 교수는 과연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게도 동분서주하는 그가 언제 틈을 내어 이런 물건을 골라 사서 자기에게 등기수포로 붙여줄 수 있었단 말인가.